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거 외워야 됩니까? 네. 이 전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이런 패턴 계속 유지될 거예요. 집값이 반등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이거는 그럼 반등이 아닙니까? 명백하게 증거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시장이 우리 이제 이광수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그냥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그 전에는 광순의 복덕방이 어떤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오는 리포트의 이름, 타이틀이었다면 네. 이제는 대표님의 회사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네, 좋습니다. 근데 왜 복덕방이에요, 이름이? 그 전에 쓰셨던 뭐 리포트 이름이 리포트 제목이 광순의 복덕방이었고 네. 제가 지은 건데, 네. 복덕방이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렇죠. 복이 네. 있고 덕이 있고. 그걸 나누는 방이었어요, 예전에. 예. 그래서 저희 아주 오래 전에 한 마을에 복덕방이 있으면 거기에 모여갖고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거의 사랑방 개념이에요, 진짜. 예, 돈 있는 사람과 또 이렇게 빈부 격차를 떠나서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곳이었어요. 할아버지들 장기도 두시고. 그렇죠. 뭐. 근데 보통 그렇게 만나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야, 당신네 그 누구 결혼한다며? 그럼 집은 어떻게 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노는 어떻게 할 거야? 밭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에 거래가 된 것 같아요. 제 추정엔. 그러면서 이제 복덕방이 이렇게 부동산 중개 사무소 이름 전에는 사실 복덕방으로 저희가 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거의 없어졌는데 그런 좋은 뜻으로 한번 써보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무의식 중에 어디 가면 이제 공인중개사를 복덕방이라고 표현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진짜 옛날 사람 취급받더라고요. 저는 그 약간 그 시골의 기억이 좀 있어서 그런 거였는데. 네. 근데 어떤 자료인가 보니까 이광수 대표님이 투자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쓰셨더라고요. 맞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사실은 제가 광순의 복덕방 그 회사를 만들면서 뭐 거창하지만 회사지만 뭐 그냥 아직은 1인 법인이죠. 리서치 법인인데 만들면서 광순의 복덕방 회사의 모토예요. 설립 이념이라고 할까? 투자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이자. 그래서 충분히 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빈부격차라든지 부의 불평등을 이야기할 때 정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복지라든가. 정부의 역할. 그렇죠. 그래서 복지 제도가 뭐 많아져야 빈부격차가 줄 수 있다. 세금을 많이 걷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거기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투자를 좀 잘해서 빈부격차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정보잖아요. 정보. 근데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요? 그럼요. 주식이 더 클 줄 알았는데 부동산 쪽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 누구에겐 정보가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일단 크게 구별되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정보가 훨씬 많고.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이미 부자인 사람들.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는.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무주택자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보라는 건 뭐냐면 엄밀히 말해서 어떤 뉴스나 이걸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정보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고 연결시킬 수 있느냐가 전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는 거하고 특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아는 거하고 무주택자들은 행동을 다르게 해요. 쉽게 말해서 뭐 요즘 같은 때 이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집값이 막 오르면 이제 심리에 막 쫓겨갖고 비싼 가격에 집을 사게 돼요. 대표적으로 영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사실은 아는 거하고 행동하고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요. 이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에요. 한쪽에서 막 부추기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근원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큽니다. 정보를 양산하는 주체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편중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부동산 시장을 리서치하고 정보를 만드는 그 기관이나 단체들이 건설사들이 다 만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지면 안 좋다고 얘기하고 네. 가격이 오르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언론마저도. 네. 아니 근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처럼 뭐랄까 한국에서 부동산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 주체들이 네. 굉장히 뭐랄까 편중돼 있고 그게 예를 들어서 이익화돼 있다. 예를 들면 언론 같은데 부동산 전문가들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중에서 80%에서 85%가 아, 대부분 그거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좋아야 좋은 분들.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좋아야 그분들의 뭐 강연료, 수수료, 중개 수수료 뭐 다 좋아지는 사람. 그렇습니다. 뭐 투자 수익도 그럴 수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격이 막 오를 때 있고. 네. 그 우리나라 부동산 학과가 되게 많잖아요. 아, 네. 부동산 학과 교수님을 만났는데 엄청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경쟁률이 신입생. 높아지다고. 대학원생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렇게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가격이 좋아야 그래도 나 장사도 잘 되고 잘 팔리고 돈도 벌겠구나라는 게 머리로는 나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전문가로서 하지 말아야 되지만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본주의 하에서 본인의 이익에 치우쳐서 사실은 모든 의사결정이나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일단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고 그래서 투자를 잘하면 이런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일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약간 뭐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땐 좋다, 안 좋을 땐 안 좋다. 이렇게 정론직필 하시면서 그렇죠. 말씀해 주시겠다. 그리고 저는 리서치를 할 건데요. 레포트를 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않는다. 예. 말로만 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투자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잖아요. 네. 근데 정보는 여러분들 잘 보시는 게 어떤 걸 잘 보셔야 되냐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보의 양보다는 그걸 네. 판단을 하는 그렇죠. 능력. 예. 그래야 행동하고 연결이 돼요. 네. 제가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이렇게 뭐 투자 방송이나 유튜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고 이러시는데 엄청나게 많이 아세요.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고 뭐 네, 연준이고 막 한국의 막 이런 정책들을 쫙 읊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랍다. 한국의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보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 있다. 그렇죠. 지식 수준. 예. 근데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많이 아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이 퍼즐 조각 가지고 퍼즐을 맞출 수는 없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뭐 전 세계가 비슷하지만 어쨌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금리도 낮았고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정보의 양만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뭐가 중요한지 알리는 역할. 그것을 선별하고 또 해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지 알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좋은 레포트를 읽고 글을 읽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와이스트리트를 보시면서 유튜브를 보시는 거 중요하죠. 네. 그런데 글을 또 보면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렇죠. 예. 그래서 스스로 또 해석하고 또 그걸 실전에 또 적용도 해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광순의 복덕방 자료를 어디서 보시는지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뭐 홈페이지가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거 한번 띄워 보시면 네네네. 일단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려요. 아, 그 너무 옛날 방식 아닙니까? 일단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네네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지금 이거 이제 무료거든요. 네. 예. 그래서 무료니까 좀 구식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돈을 안 드는. 요거는 이메일 주소예요? 네. korea.analyst@gmail.com. 예. 여기다 그냥 저한테 메일만 보내주시면 네. 제가 월 2번 레포트를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와, 이거 최첨단인데? 한 23년 전 최첨단 방식 아닙니까, 이거? 아, 이메일. 그리고 예, 대표님이 이렇게 해갖고 리스트 해갖고 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네. 보면은 지난번에 그 5호
자료를 보니까 그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투자 성격으로 강하게 변할 때는 수요자가 가격을 결정한다. 반면에 부동산 시장이 거주 성격으로 바뀔 때는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외워야 됩니까? 네. 되게 중요해요. 특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말씀하신 게 사실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속성으로부터 출발해요. 네.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다른 어떤 자산하고 다르게 특성을 갖고 있어요. 다른 특성을. 뭐냐면 그거는 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사용도 할 수 있는 자산이고 투자용 자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뭐 유가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는 국제유가. 예. 그거는 저희가 뭐 보세요. 기름을 여기다 저장해 놓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개개인이 100만 배럴 사서 쓸 수는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사용하면서 그리고 뭔가 저장 수단도 되면서 일종의 투자도 할 수 있는 자산은 부동산이 더 유일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마다 기간마다 이 두 가지 성격을 왔다 갔다 해요. 부동산은.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는 네. 가격을 누가 결정합니까? 공급자, 판매자. 그렇죠. 네, 판매자가 적어놓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건 절대 소비자가 결정하지 않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상황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사용 가치가 주목받은 시장이 오면 쉽게 말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거주 성격이라고 표현하신 게 사용 가치. 그렇죠. 네, 사용 가치일 때는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한다. 그렇죠. 그런데 공급자는 뭐냐면 건설사가 아니라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매물의 양이에요. 그리고 매물의 가격.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팔려고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과 매물의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사용 가치가 주목받을 때. 네. 근데 반대로 부동산이 투자 성격이 진하게 변할 때가 있어요. 강하게. 네. 네, 그럴 때 예를 들면 금리가 막 인하되고 유동성이 폭발하는 장에 오면 네, 부동산을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수요자들이 가격을 결정해요. 이건 어디하고 비교해 보면 좋으시냐면 주식이요. 아, 주식은 누가 가격을 결정합니까? 수요자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주인데 다 비싸게 팔고 싶어요. 네. 근데 가격을 결정하지 못해요.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주식시장은 대부분 매수자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매도자가 결정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건 작전이에요. 매수자가 결정을 한다. 그게 투자시장의 본질이에요. 투자 시장의 본질. 투자시장은 누가 가격을 결정한다? 매수자. 매수자, 예, 수요자가. 수요자. 그리고 이런 쓰는 재화는 누가 가격을 결정한다? 공급자, 매물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이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지금의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뭔가 투자 우위의 시장이냐 실거주 위주의 그렇죠. 시장이냐.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후자라고. 지금 상황은요. 지금 상황은 실사용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시장을 그러니까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은 사용 가치가 더 주목받는 상황이에요. 사용 가치. 네. 실수요자들이 사고 있거든요. 이광수 대표님이 저희 YSTV 마지막으로 나오신 게 작년 연말쯤이었나? 딱 네. 반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도 뭐 살짝 질문은 드렸겠습니다만 특히 그 이후에 집값이 반등했다. 강남 지역 한 4억, 뭐 5억 올랐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네. 이거는 그럼 반등이 아닙니까? 반등이죠. 가격이 반등했죠. 일단 떨어졌다. 가격은 반등이 맞는데.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일단 아까 큰 틀에서 보면 이 시장이 부동산이 사용하는 시장이냐 투자하는 시장을 구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의 가격이 반등한 게 왜 반등하냐를 물어봐야 돼요. 예. 근데 왜 가격이 반등했냐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전제를 네.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계속 오른 게 아니잖아요. 어떤 리바운드 성격의. 그렇죠. 그래서 사용 시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제품 노트북이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늘어나. 증가하죠. 네네네. 사용하는 재화들은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떨어졌을 때 수요가 그냥 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가격을 올렸죠. 음.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용하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망도 가능한 겁니다. 자, 가격이 다시 올랐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준다. 그렇죠. 왜? 사용하는 시장이니까. 아직은 투자가 살아나는 시장이 아니라고 보시니까. 아니니까. 아니, 명백하게 증거도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나요? 네. 갭 투자가 줄고 있어요. 갭 투자가 줄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집을 사는 수요자가 대부분 갈아타기 수요와 무주택 수요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 사용 가치 실수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산 거예요. 근데 가격이 오르면 다시 수요는 줄 거예요. 여기서 저희 6개월 전에 오셨을 때 제 질문해서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사람들이 사겠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고점 대비 한 30% 빠지면 그렇죠. 수요가 들어올 거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실수요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그게 상황이- 지금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떨어지니까 수요가 붙으면서 가격이 다시 올랐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가격이 오르면 다시 수요가 줄 겁니다. 음. 이 전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로 바뀌지 않는 한 네. 이런 패턴은 계속 유지될 거예요. 오르면 다시 수요가 죽고 네. 다시 떨어지면 수요가 살아나고 그렇죠. 그래서 누가 가격을 결정합니까 여기서? 수요자 매수자. 아니 아까 우리 네. 사용하는 시장. 거꾸로 말씀해요. 죄송합니다. 네. 외우라고 했는데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외우라니까요. 공급자. 공식이라니까. 예, 공급자. 수학 잘하는 공식을 깎아. 외워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공식 거꾸로 외웠다가 예, 그렇습니다. 보세요. 네. 이해하셨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사용 가치가 주목받는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자는 누구다? 공급자. 매물을 매물. 어떻게 내놓느냐. 음.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내가 리스크가 있어서 가격을 싸게 내놓으니까 네. 수요가 붙어요. 음. 그러면서 가격 오르겠네? 그러면서 다시 가격 호가를 올려요. 집주인들이 다시 올리고 싶죠? 예, 그걸 걷어들이고 올려요. 싶죠? 올려요. 그러면 다시 수요가 줄어요. 근데 거래가 안 될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10억 하던 거 한 6억, 7억에 내놓으면 막 붙는데 네. 그럼 다시 8억 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안 와. 안 와. 그래서 이 가격은 공급자, 그렇죠. 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네. 그게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이에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네. 지금 매도자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를 알 필요가 있어요.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 네. 그 사람들의 분석을 해야죠. 예를 들면. 저 공급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사용 가치가 주목받을 때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집이 투자 목적으로 바뀌어 있을 때는 집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지금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가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집을 보유한 사람이 계속 갖고 있고 싶은지 한 채 더 사고 싶은지 두 채 더 사고 싶은지 아니면 이거 빨리 팔고 싶은지 그렇죠. 조금 올랐을 때 더 팔고 싶은지 그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뭔지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을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나 자신을 보고 네. 하나는 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투자할 때 나 자신만 봐요. 무주택자들은 막 집 사고 싶대. 집 사고 싶다. 그거 나만 보는 거예요. 네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가 읽을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걸 읽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 상황이 아니니까. 개개인들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도 사실은 좀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노력들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그래서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도 오래 했고 주식도 분석하고 부동산도 하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전 이게 주변에서 돈 많이 버신 분들이나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네. 되게 이타적이에요. 이타적이라고요? 네,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래야 잘 읽거든 세상을. 관심도 많고. 어디 갈 때도 밥 먼저 사시고. 네, 남한테 이렇게 관심 많은 거죠. 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한 10억 하던 집이 12억 갔다가 네. 7억까지 떨어졌다가 한 8억 반등을 했는데 지금 그 가격에 팔려고 하는. 네, 팔려고 하려고 막 노력하죠. 그래서 최근에 흥미로운 현상은 네. 매물이 증가해요. 매물이 증가한다. 네. 쉽게 말해서 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매물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줄어야죠. 줄여야죠.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에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음. 왜일까요? 공급자들이 네. 팔고자 한다. 왜 팔고 싶을까요? 다주택자들부터. 예. 다주택자들밖에 팔 수가 없어요. 내가 거주하고 있으면 집을 어떻게 팔아요? 뭐 쉽진 않죠. 예,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나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거주하지 않는 집. 네. 그게 서울은 거의 56%가 넘는단 말이에요. 집 전체 중에서- 매물 중에서 아니 전체 집 중에서 네네. 56%가 네.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집이에요. 그렇게나 많아요. 엄청나죠. 자가 점유율이 43%, 44%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집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44명. 자가 점유율. 자가 점유율이. 네. 내가 보유한 집에 거주하는 비율. 아.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네. 거주 안 하는 사람들 그냥 세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50%가 훨씬 넘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이렇게 내가 거주하지 않는 집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왜 매물을 지금 증가시키고 있을까요? 음흠. 오늘 제 질문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뭐 지난번에도 많았고요. 늘 그러십니다만.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네. 세 주던 그러니까 즉 투자 목적으로 사갖고 있던 집들을 처분하고자 한다. 그렇죠. 아, 두 가지 이유겠죠. 일반적으로. 하나는 뭐냐면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아서. 그렇죠. 투자 수요면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니까. 그렇죠. 집값이 그러니까 전망, 예. 가격 전망이. 전망이. 근데 이거는 저희가 예측이 쉽지 않아요. 개개인으로 다 다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실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렇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자 내기도 힘들고 그러면요. 전세 가격 떨어져서. 그렇죠. 전세가 그게 핵심입니다. 대부분 집을 투자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네. 전세를 다 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갭 투자니까. 그런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네. 실제적으로 제가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집을 빨리 팔려고 하는 매물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5억 전세를 내줬던 거 전세 가격이 뭐 한 4억으로 빠졌는데 차라리 이거 빨리 팔아서 그냥 내주고 말지.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고 최근에 금리가 이렇게 올랐을 때도요. 네.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압박을 안 받았어요. 왜요? 대출을 안 받았거든. 집 사는데.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순수히 자기 돈이면 버틸 수가 있죠. 그렇죠. 대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전세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전세는 쉽게 말해서 무이자 대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영향이 없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2, 3억을 다시 돌려줘야 할 때 아직까지는 심지어 대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뭐 DSR 풀어줘서 집주인한테 전세 담보대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반환 용도로 대출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도 DSR에 묶여버리면 차입이 더 어려워지는. 근데 DSR 일시적으로 풀어줘서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죠. 예. 근데 만약 그게 풀리더라도 어쨌든 집주인들은 네. 이자를 이제 내기 시작할 거예요. 대출 네. 받아야죠. 그죠. 근데 그게 대출 받아서 돌려줬어요. 네. 그 집에 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다른 세입자 더 다른 싸게 세입자인데 들어오는? 더 싸게 살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점점 악순환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집을 갭 투자한 사람들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뉴스를 보면 뭐 강남 어디에 송파 어디에 바닥 쳤다. 뭐 한 20억 가던 게 한 14억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뭐 한 15억 올라왔다. 16억, 17억 간다. 막 이렇게 하면 물론 거기에도 역전세가 있을 거고 거기에도 뭐 강남 지역에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게 전세 공급이 한 2년 동안 많을 거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바운드가 됐다라는 거는 그 밑에서만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라고. 의미는 있는데 그 변동을 일으킨 게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네. 지속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격 결정권자들이 아니다. 아니고 집을 내놓는 사람들의 가격 결정권이기 때문에. 그냥 싸게 나온 집을 샀을 뿐. 그렇죠. 그래서 요 밑에인 요 정도 매물만 소화가 됐을 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광순의 복덕방을 많이 읽었더니 이게 칭찬도 받고 지금.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지금 최근의 하락은 많이 떨어졌지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 뭐 내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뭐 이런 겁니까? 그게 왜냐면 예.
실제로 한 30-40% 빠진 데가 있어요. 강남 3구에도. 예. 근데 한두 채였단 말이에요. 아,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았으니까. 거래량도 그렇고 그렇게 매물이 많지 않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하락장은 어떻게 저희가 구별하는 거냐면 네. 가격 하락폭도 커야지만 그게 하락한 게 많아야 돼요. 네, 네. 근데 그 많은 장이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아직 안 왔다라는 의미는 온다는 거죠. 양이 많아지는. 그렇게 떨어진 게 많아지는. 어떻게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거래가 다시 좀 활성화돼야 진짜 바닥이 나온다라는 뜻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와요. 거래는 회복하는데 예. 가격이 안 오르는 상황. 거래는 회복하는데 가격이 안 오르는. 지금은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격도 회복하잖아요. 네. 이런 장은 진짜로 집 사기 좋은 시점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래량은 가격에 선행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래도 거래가 많이 되면 뭔가 바닥은 다졌고 네. 좀 올라갈 일도 생긴다라는 그렇죠. 뜻일까요? 그런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추세적으로 증가하기에는 좀 더 봐야겠지만 좀 힘들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가격이 다시 오르면 수요가 줄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근데 이 시장이 다시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그 떨어진 물건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네. 그럼 누가 들어올까요 또?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추세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죠. 네. 아, 이게 진짜 이제 앞으로 가격이 오르겠구나. 주식처럼. 예. 그러면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추세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시점이 오죠. 그 신호는 뭘로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교롭게도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밑에 있는 매물은 좀 소화가 된 상황, 어느 정도 리바운드가 된 상황, 그리고 마침 금리가 만약에 그때 또 내려간다면 그러면은 뭔가 조금 추세가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금리 예측은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예. 배제하고. 근래에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로 지금 동결이 되고 있는데 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뭐 상당히 한 6%대에서 요즘에 뭐 한 4% 후반도 나온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부담이 떨어졌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좀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들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나이브하게 보는 거예요. 순진하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 꼭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예. 금리 인하가 주택 수요 증가에 연결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금리 인하가 주택 수요 증가로.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바로 가격 상승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시장을 뭐 거쳐야. 그렇죠. 네. 그런데 그냥 이걸 띄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네. 주택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예.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2009년부터 네. 2013년까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이 6%대에서 3%대로 반으로 떨어져요. 근데 가격은 계속 빠졌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금리 인하가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금리 인하되는 이유가 경기 침체고 막 회사도 어렵고 돈도 못 버는데 금리 됐으니까 집이나 사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라는 아주 독특한 상황을 보면서 금리에 대해서 너무 과중하게 부동산 시장의 연관성을 얘기하는데 예. 그게 최신 효과죠.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또 하나 어떤 상황도 있냐면 금리가 이렇게 출렁거리면 사람들은 뭐랄까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특히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네. 주식시장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되면 바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뭐 빠르죠. 오를 수 있죠. 근데 네. 부동산 시장 아까처럼 수요 증가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대출하고 연결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금리 인하가 수요 증가해서 그 중간에는 대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출을 실행할 때 수요자들은 아주 독특한 현상을 보입니다. 대출을 실행할 때 수요자들의 독특한 현상.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예. 금리가 막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대출을 많이 받을까요? 고정금리일까요? 변동금리일까요? 내려갈 때는 변동금리가 좋죠. 낮은 시점에. 이미 다 내려왔다라고 네. 보면 그럼 네. 고정 픽스로 가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변동금리 대출이 훨씬 많아요. 아. 왜냐하면 사람들은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들은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적응적 기대를 합니다. 적응적 기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를 통해서 기대를 해요. 예. 지금까지 금리가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네. 충분히 낮은 시점에도 앞으로도 낮아질 더 거다. 내려갈 거라고 적응적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변동금리를 받아요. 반면에 요즘처럼 금리가 계속 올라왔잖아요. 네. 지금은 어떤 금리가 대출이 많은지 아세요? 어떻게 많을까 지금은? 오히려 고정금리. 고정금리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증가한 거예요. 사실은 금리가 충분히 높은 수준이고 하면 합리적 기대를 하면서 이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지금 변동금리를 받아야지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금리가 피크를 쳤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변동금리로 가야 사실은 유리해진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지금까지 오른 게 무서운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당신은 실물을 몰라서 그런 소리 안 돼. 은행에 가면 네. 꼭 높았을 때 아이고 저기 사장님 사모님 지금은 지금까지 올라왔으니까 고정금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대요. 아니 그것도 이제 약간 당국에서 고정금리를 또 유도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아니 근데 가서 싫어요 저는 변동금리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진짜 앵간한 그 금융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은행 가서 그렇게 하면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때는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네. 적응적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판단으로. 적응적 기대. 그게 시장에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네. 뭐 조금 하락한다고 해서 바로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집을 산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그 추세를 한꺼번에 뭔가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죠. 그건 쉽지 않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고. 그래서 향후로 이제 어쨌든 저희가 변화를 읽는 건데 그런 진짜로 집 사기 좋은 시점은 아주 지표로만 보면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회복할 때고 네. 그리고 시장이 사용 시장에서 다시 투자 시장으로 그렇게 변할 때. 또 하나가 요즘에 그 미분양 주택도 물론 이건 뭐 장기 시계열로 본 거는 아닙니다만 뭐 한 7만 5천 가구까지 갔다가 7만 2천 가구까지는 좀 줄었다. 그래서 미분양 가구도 물론 뭐 한두 달 데이터긴 합니다만 그래도 더 증가세는 아니고 좀 줄었다라고 하는 게 뭔가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는 되지 않겠어요? 미분양 준 건 긍정적이죠. 특히 서울이 의미 있게 지금 분양이 잘 되고 있는데. 이거 경쟁률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또 엄밀히 보셔야 될 게 일단 미분양이 줄어든 건 네. 최근 1분기에 분양이 줄었기 때문이요. 분양 자체가 줄어서. 네, 분양을 거의 안 했거든요. 건설사들이. 네. 뭐 미분양이 많아질 거라니까 분양을 줄였죠. 손해 볼까 봐.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초기 분양률은 떨어졌어요. 초기 분양률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모수가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은 안 좋은데도 미분양이 줄은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분양 공급이 줄었으니까. 네. 물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권 전매를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분양 시장이 지금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피 먹고 팔아야지 이거. 그렇죠. 네. 그래서 수요가 다시 붙으면 미분양이 줄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 성격으로 좀 바뀌는데 근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투자 수요가 계속 들어오긴 힘들다. 왜냐하면 네. 분양가가 비싸질 거예요. 분양가는 이미 비싸 보이긴 하는데 그 어떤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분양가가 주변의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 분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할인 분양이란다. 네. 주변 가치보다는 그래도 좀 싸게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더 높은 가. 왜 그거는 뭐 건설 비용 증가 때문일까요? 땅을 비싸게 사놔서. 땅값도 올랐고. 네. 요즘 건설비 많이 오른 게 건설비도 문제잖아요. 오른다니까 그냥 건설사들이 높게 분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도 흥미로운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요즘 신문에서 이제는 많이 나오고 건설회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 오늘이 가장 싸다. 그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 게 네. 그 어떤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양가라는 게 지금 있는 주택들이 비싸지면 같이 올라가는 거고 지금 있는 저 주택 5년 지난 저 주택만큼을 똑같이 지으려면 그 비용을 현가화해야 되는데 비싸지고 있다 공사비가. 그렇죠. 레임큰 가격 계속 오른다고 하고 그렇죠. 막 철근 가격 많이 올랐고. 그렇죠. 그 영향으로.
그래서 자꾸 이제 집이 또 계속 오른다. 네.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논리로. 그런데 왜냐하면 집값의 50% 이상은 땅값에서 나와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땅값이 떨어지면 분양가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분양가가 오른 거 건설사들 땅을 과도하게 비싸서 샀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최근에 집값이 오르면서 또 땅을 계속 샀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는 미분양이 더 많아지고 건설사들이 PF도 잘 해소가 안 되고 이러면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그럼 땅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분양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분양가가 떨어진 시점이 있거든요. 네. 기간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실 건 아니다. 어쨌든 그래서 땅을 비싸게 산 그런 분양 물건들이 이제 계속 분양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주변의 유통시장의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는 한 새 아파트의 가격이 비싸니까 네. 미분양도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가격과 어떤 수요에 따른 영향, 상대적 밸런스로 따져봤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되게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미분양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네. 네. 근데 지금 부동산 PF나 미분양의 본질적인 책임을 누구 책임입니까, 이건? 제 책임은 일단 아닌 것 같고요. 누구 책임일까? 뭐 아니. 금리 영향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아니, 건설사들 책임이죠. 건설사 그러니까 책임. 건설사들이 이런 상황으로 대비해서 사업 규모도 축소하고 땅도 좀 비싸게 안 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막 아파트 잘 팔린다고 땅을 엄청나게 비싸게 사요. 건설사들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부동산 PF로 시행사나 다 같이. 네, 네, 네. 그때는 다 잘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2년 뒤, 3년 뒤에 근데 대박 이제 날 안 것 같아요. 팔리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분양을 해소해야 된다. 근데 해소하는 가장 문제가 발생하면 해소는 누가 해야 됩니까? 문제 발생자들이 해소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분양가를 낮춰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팔아야죠. 손해 그렇죠. 보려면. 근데 분양가를 안 낮추고 지금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로 심각하질 않으니까 그렇죠. 뭐 할인 분양이라든지 분양가를 낮춘다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심각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버티는 거죠. 근데 막 여기다 대고 정부가 또 막 그처럼 분양가 전매도 풀어주고 막 분양 대출도 확대해주고 이런 거죠. 근데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원희룡 장관도 이야기를 한 게 그 미분양 주택 10만 호까지는 좀 각오를 하겠다. 근데 또 한켠에서는 분양권 전매 풀어주고 규제 완화를 또 하고 있어요. 왜 웃으세요? 좀 평가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까지는 정부도 각오는 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경착륙은 막으려고 하고. 네. 네. 경착륙이 기준이 뭡니까? 이게 저는 어떤 생각도 갖냐면 네. 사실 자본주의에서 네. 사이클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일종의 자산이 좀 적은 분들도 내 집 마련도 하고 네.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과거에도 보면 그래서 IMF 때나 뭐 서프라임 때 사실은 내 집 마련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부의 격차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자산 가격이 경착륙 없이 계속 오릅니다. 그럼 언제 집 마련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포모 현상이 불붙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자산 가격의 이 사이클은 좀 불가피하다. 그리고 20% 떨어지는 게 연착률이고 30%는 경착률이고 뭐 40%는 그런 뭐고 이런 기준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자산 가격의 변화를 사실은 전 용인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과도하게 정책으로 뭐 막거나 이러면 근데 또 흥미롭게도 그러면 그 자산 가격의 또 하락을 근본적으로 막지도 못해요. 그렇죠. 일시적으로만 사실 미봉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이제 분양 물량 쏟아내냅니다. 네. 그럼 무주택자들이 다 청약 받으러 갈 거잖아요. 그런데 전세가 막 시장에 또 나와요. 공급이 증가해서.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보유하게 됐으니까 이제 전세 가격이 더 빠지죠. 네. 그러면 집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압박을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경착륙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분양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을 때 네. 분양가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분양가가 오르면 주변 집값도 같이 끌어올리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분양가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가가 오르면 미분양이 증가하겠죠. 어떤 주변 시세에 같이 좀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아니죠. 네. 그거는 왜냐면 다시 돌아가서 이 시장이 지금 사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에는 어렵다. 네. 그래서 자꾸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려고 정책을 푸는 거예요. 계속 규제 완화하고 다주택자 규제까지 완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청약 시장에 실거주 의무도 없앤다는 거잖아요. 아, 네. 실거주 의무를 아니 집을 네. 아니 정책이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 비율을 올리고 주거 안정성을 추구해야지. 왜 가격에 포커스를 맞춰서 왜 투자하는 사람들을 시장에 불러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실거주 의무가 보통 이제 2년에서 5년 뭐 이렇게까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아예 폐지하겠다. 네. 실거주 의무. 이거는 아직 법이 통과되지는 그렇죠,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아직 국회에 좀 묶여 있기는 한데.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아니 저는 뭐 시장을 전망하는 입장에서 네. 그 정책에 대한 의사 판단은 없어요. 대신 그 정책이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분석해야 되는데 네. 사실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다시 분양 시장이 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렇죠.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그렇죠. 그럼 분양가도 올라가고. 주변 시세에 영향 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못 줄 거예요. 왜? 주변 시세는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아, 분양까지는 가능하지만 전매까지는 가능하니까. 그러면 언밸런스가 맞춰져요. 아, 네. 분양 시장은 좀 괜찮아지고 기존 주택은 계속 좀 시름시름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 분양 시장을 막 줬다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분양권을 못 팔게 될 거예요. 투자로 사놓은 사람들. 계약금만 내고 아, 중도금 대출로. 나중에 누구 하나는 뒤에서 물린다. 그렇죠. 아니 누군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래야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샀거든요. 그렇죠. 피해 잔금을 피해를 못 줄 필요가 없죠. 내요. 잔금을 못 낼 거예요. 음. 전세 가격도 떨어질 테니까. 그러면 시장에 다른 경착륙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시장은 사실은 너무 막 지나치게 참여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특히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투자 수요라든지 이거에 대한 컨트롤을 되게 잘해야 돼요. 함부로 막 열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불균형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투자하는 분들은 아주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막 정책을 풀어주고 투자하라고 그래도 돈을 못 벌 것 같으면 안 들어와요. 네. 그렇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전망에 따라서. 네. 또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양 시장 그래도 전반적으로 공급 자체는 줄어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앞에서 순환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당장 분양이 줄어들면 또 2, 3년 뒤에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러면 그 당시 입주 물량이 또 줄어들면은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거나 어떤 뭐 금리까지 뭐 낮아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제 상승장이 불붙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건설사들이 뭐 당분간은 그렇지만 워낙 지금 땅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예. 분양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 사이클이 끝나고 건설사들이 미분양 증가해서 땅 확보를 못한 다음에 분양을 줄이면 네.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입주가 줄잖아요. 네. 입주가 줄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죠. 입주가 줄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갭 투자가 들어와요. 아. 그러면서 투자 시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지금의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하. 그래서 분양 시장, 그러니까 분양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게 계속해서 돌고 돌아서 그렇죠. 가격에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임대차 시장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실수요와 실공급만 있는 시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공급이 줄면 제일 먼저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 강남 쪽 전세 물량 가지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쪽은 전세 가격이 빠지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그거는 좀 여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약간 여기서 이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빠져요. 네. 내년까지도 빠질 건데 빠지게 되면 네.
입주가 줄게 되면 나중에 이제는 오르잖아요. 뭐 2년 지나고 하면요? 근데 지금 임대차 보호법이 있잖아요. 예, 5%.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4년까지 5%고 4년간 네네. 한 번 갱신권이 있으니까 네. 그럼 2024년까지 떨어진 가격이 2028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격으로 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을 없애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그건 누군지 모르고요. 뭐 그래야 투자 수요가 저는 누군지 알 것 들어오니까. 같은데요. 그래야 투자 수요가 들어오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즘 전세제도 폐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제도 폐지에서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네. 전세 임대차 보호법 폐지. 그 전세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죠. 그럼 뭐 시장에서 뭐 거래하고 계약을 하는 네. 거니까. 근데 임대차 보호법을 폐지를 하면 네.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집값도 같이 부양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물론 요거는 아직까지는 예측의 영역이니까. 아니 그냥 제가 얘기한 겁니다. 예측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약간 요것도 결이 다른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 좀 마음 아픈 게 최근에 아파트 조금 부실 시공 것들이 좀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예전에 블라인드인가 이런 앱에서 보면 건설사 일하는 사람입니다. 철근들 아마 많이 빼돌릴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건축한 아파트들은 조심하세요라는 글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약간 성지글이 됐대요. 오. 그러니까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철근이 좀 적게 들어갔다 막 이러면서 물론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 타산을 맞추려고 머리를 썼겠지만 그거는 이제 또 불법의 영역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이 질문은 뭐 부동산 시장과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되게 이게 예민한 질문인데 그래서 초인플레 시대에 건축된 아파트는 과연 믿을만한가라는 엉뚱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건설사도 다녔었잖아요. 예. 건설사가 다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 물가가 올라서 그렇게 개연성 있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사실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약간 그런 우려가 있는 이유는 그동안 너무 일시로 많이 지었어요. 전국에서.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나 이런 건축자재 일종의 역량, 캐파 네. 이게 연간 한 제가 볼 때 30만 가구 정도로 맞춰져 있거든요. 건자재 캐파가 건자재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의 시공 능력 자체가 30만에서 많으면 한 뭐 40만 호. 근데 최근에 막 누적적으로 7, 8년간 40만 호 이상씩 막 분양된 적이 한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지어지니까 네. 철근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고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시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 안에 자재보다도. 그러니까 일시로 동시에 많이 시공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공 능력이 안 되는 협력 업체들이 아하. 쓰이기 시작했어요. 이해하셨죠? 이거 뭐 누구를 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좀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 혹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죠. 그리고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그런 협력 업체들이 쓰인 데가 최근에 붕괴의 원인이기도 했어요. 협력 업체들이. 네. 이해하시죠? 우리나라 협력 업체가 100개밖에 없는데 아파트를 엄청 많이 지으니까 100개 중에서 A급은 30개고 네. 30개가 먼저 쓰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점점 더 이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대형사들도 밑에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형사 아파트의 특징이 뭡니까? 고층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뭔가 더 대단지고 더 고층인데. 도층이니까 훨씬 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 근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늘려 나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수입할 수 없어요. 그런 업체들을. 네. 네.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그렇죠. 공정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역량의 문제가 컸다. 철근을 한두 개 안 쓰고 이런 문제는 사실 지금 거의 없고 그건 이제 이번에 주차장 문제였는데 그건 네. 약간 설계나 이런 뭐 감리 쪽에 그런 것 같고 그게 전방위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예전처럼 뭐 바닷물에 쓰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서특공 보고도 놀라는 거죠. 맞아. 예. 근데 비숙련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하자도 좀 많은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 입장에서 협력업체 어디를 써라 혹은 협력업체 일꾼들이 어떤 사람들 이거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어렵죠. 선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똥방도 하도 막 뉴스에 많이 나와가지고 내 집이 똥방만 아니기를 기도해야 되고 막 이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뭐 우리나라 100대 건설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기 최악이겠죠. 아 협력사들을 쓰기도 조금 막 버겁고. 협력업자 중에서도 최악의 최악을 썼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시공 능력 1등, 2등 건설사 이런 데서 막 문제 일어나고 하니까. 그 밑에는 지금 난립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또 들어갔을 때 시시하거든요. 집값 떨어질까 봐. 난리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입주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쉬쉬해야죠. 네. 거의 진짜 뭐 무너져서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저는 누드 아파트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시멘트가 혹시 투명한 게 나오나요? 아니요. 인테리어 없는 아파트. 아 인테리어 다 내장재 바르기 전에 네. 한 번씩 가서 주민들이 아니요. 확인할 그냥 수 그 상태로 분양하는 겁니다. 그거는 거의 그런 골조 다 해놓고 분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약간 후분양은 아니고 중간 아니 분양. 선분양해도 예. 인테리어가 안 돼 있는 아파트를 개개인들이 사서 사실 거기에 나오는 부실은 많지 않아요. 회사 뭐 무너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네네네. 시멘트하고 철근이나 이런 그쵸. 공격은 근데 안에서 부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인테리어 하는 부실. 아, 뭐 뜨고 뜨고 막 막 물 새고 막 이런 거. 그렇죠. 그거는 다 뭐 파이프라든지 이런 문제. 그런 거는 해주는데 안에서 뭐 싱크대 설치하고 뭐 마루하고 이런 것들은 각자 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걸 누드 아파트라고 그래요. 분양가도 낮아지고 그렇죠. 본인의 선택권이 그렇죠. 뭐 필요한 사람들은 뭐 한 50집씩 모아서 공동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싱크대 공동구매. 그래서 비리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건축 조합은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제안해 보세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뭐 이태리제 식탁, 뭐 프랑스제 뭐다. 그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훨씬 쌀 수도 있어요. 그 중간에 다 붙여 먹죠. 그러니까. 아니, 너무 그렇게 붙여먹는. 아니 근데 이 사실 조합도 그렇고 뭐 한 100집에서 뭐 따로 우리가 공동구매하자고 해도 또 붙여 먹는 사람 나와요. 근데 훨씬 더 네. 그 공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누드 아파트가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도 되게 빠르게 잘 진행될 수도 있어요. 괜찮죠? 뼈대까지만 해놓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 안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분양가도 훨씬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드 아파트라는 게 제가 처음에 잘못 이해를 한 게 골조까지가 되었을 때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분양을 해놓고 골조까지만 지어놓고 잔금 입금하세요. 그렇죠, 이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에 인테리어나 이거는 각자 하게 하는 거예요. 각자 해서 뭐 2달을 인테리어 하든 그렇죠. 보름만 하든 그렇죠. 뭐 아니면 그냥 공구리 상태에서 들어가서 살든 그렇죠. 그래서 나 사정 안 되니까 일단 그걸 받아놓고 일단 지금은 욕실만 해놓고 살다가 예. 돈 좀 생기면 이제 식탁도 좀 사고. 근데 지금 바닥도 다 깔고. 중국은 그렇게 분양하는 것도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보일러랑 전기 정도만 해놓고 수도 이런 기본적인 것만 다 해놓고 그것만 해놓고 나머지 안에 내가 들어가는 할게. 거. 네. 그러면은 요즘 각자 취향도 다 다른데 좋잖아요. 건설사는 싫어하겠네요. 건설사는 그래서 더 붙여야 엄청 되는데. 싫어하겠죠. 마진 거의 많이 남잖아요. 뭐 조경 이런 데서도 많이 남는다 막 그러던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속 시원하게. 네, 뒷이야기. 제가 한 20년간 그 일만 해왔으니까. 건설사 퇴사하신 지가 몇 년 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6년간 다녔는데 네. 사실 건설사를 또 15년간 분석했잖아요. 네네네. 저 다 친구들이 건설사 다닙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이에요. 말할 수는 있는데. 이제 독립 리서치니까. 네. 독립 리서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4시 반이 넘었네요. 네, 이제 네. 가셔야 되죠. 네. 좀 아쉽네요. 이건 스태프님하고 더 해야 되는데. 제 시간이 너무 쏜살같이 가네요. 네. 중요한 얘기를 많이 못 했는데. 아 그래요? 네. 또 하시면 되죠 뭐. 그러니까요. 네, 시간 또 내주십시오. 네.
아까 그 최첨단 시스템으로 이제 이메일로 다 여러분께 받아가지고 엑셀 작업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메일 보내주시는 저 손목이 아팠어요. 네, 23년 전 최첨단 시스템은 저희가 그 이메일 주소를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죠. 근데 또 그래서 여러분 뭐 너무 많이 들어오시면 또 손목 그래서 제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막 메일 보내시는데 저 강남에 집 두 채 있어요. 한 채 팔까요 말까요? 이거는 아니죠. 그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테고. 그런 분들은 저희 YG 클럽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저희 좋은 그런 게 있네. 세미나 공부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이제는 돈 내고 하시는데 VIP 컨설팅 받으시고 네네. 저는 이제 무주택자분들이나 아니면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 네네네. 30, 40대나 그런 분들이 진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보내주시면 좋겠다. 조금 양해를 구하면 제가 1주택자까지는 괜찮습니까? 네, 뭐 갈아타게 하시고 뭐 네. 작은 빌라에 사시는데 네. 내가 어떻게 고민이 된다.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죠. 근데 뭐 이메일에 그 구독 신청하는데 무료 구독이잖아요. 무료 구독 네. 신청하는데 자기 소개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없죠. 네네네. 근데 이제는 자기 소개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흥미롭죠. 흥미로워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제가 보는데 굳이 또 다 소개시켜 오면 돼. 나 집 막 세 채 있고 뭐 이렇게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건 자기 소개가 아니라 상담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볼 때 자랑인 것 같아요. 거기 계좌번호 써서 보내세요. 자, 입금하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조금 여러분들이 네. 시장을 좀 공부하고 싶으시고 그런 분들이 보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구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또 그렇게 내용 안 보내셔도 그냥 보내시면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 제가 체크할 수 있으니까 이름만 알려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다음을 또 한번 기약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